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보기에서 뭐 좋은 말, 옳은 말 그런 것을 고르는 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에서 신체적 특성을 물었는지, 심리적 특성을 물었는지, 사회적 특성을 물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신체적 특성과 연관된 보기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융통성이 증대되지는 않죠. 매사의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어떤 특성, 심리적 특성이 해당이 되고요. 1번은 보기 틀렸습니다. 잔존 능력의 증가, 향상 어떤가요? 잔존 능력은 저하되죠. 자, 신체적 특성에 해당이 되지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노화는 가역적,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신체적 특성이지만 가역적이 아니라 비가역적이다. 자,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역할 상실로 자신감이 향상된다. 자신감은 저하됩니다. 근데 지금 4번 보기가 신체적 특성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포의 노화로 키가 줄고 주름이 많아진다. 신체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설명에서 맞는 걸 찾아내는 것을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1번 문제 가볍게 보셨으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 방법을 고수한다. 융통성이 없어지는 게 특징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떤 특성이라 그랬죠? 네, 경직성의 증가가 됩니다. 새로운 기구,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사라진다 그랬죠? 정답은 우리 보기 중에서 3번과 가깝게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냐? 여기서 끝내면 제가 아니겠죠. 자, 경직성의 증가가 요 설명인 거는 보기를 보면서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보기 내용에 매사에 망설이고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경직성의 증가와 조심성의 증가가 보기에 있으면 어떤 게 조심성의 증가고 어떤 게 경직성의 증가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경직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조심성은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할 때 조심조심 할까 말까 망설이고 조심스러워지고 자, 그래서 신중해진다, 조심스러워진다라고 할 때는 조심성의 증가를 고르시는 거고요. 경직성의 증가가 정답이 될 때는 딱딱하게 굳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설명이 나와 있을 때는 경직성의 증가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아, 그렇지 끄덕끄덕 하시지만 막상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와 있을 때는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상황을 예시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자, 이 보기를 보고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이 어떤 보험인지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노인에 대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오산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설명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짚고 가실 거는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이 뭘까요? 노인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이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거겠죠. 네, 이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인정점수 50점인 경증 치매 대상자는 몇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 자, 경증 치매 50점 힌트 두 가지 나왔어요. 자, 45점에서 51점 미만인 경증 치매 대상자는 5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 5등급으로 고르실 수 있겠고요. 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2등급,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3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4등급, 그 다음에 경증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도 정리를 해봤고요. 8번 문제 갈게요. 자, 8번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정답 바로 나왔죠. 방문 목욕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읽어볼게요.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제가급여는 무엇인가? 방문 목욕이에요. 문제 쉽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장기요양 기관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센터가 되겠죠.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어디에다가 비용 청구를 하나요? 자,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센터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청구를 한다고요?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공단은 네, 청구받은 비용을 심사해서 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겠죠. 네, 공단과 센터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누가 누구한테 청구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우선 장기요양요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되겠고요. 방문 요양요원은 방문 간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장기요양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요원들의 권리침해 상담, 그다음에 건강관리,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 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가 되겠고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비용 지급, 정책 허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장기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요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취업, 그다음에 인력 지원, 복리 향상, 그다음에 인식 제고, 권익 향상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성희롱 분류하는 거죠. 음란한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시도는 육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요게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죠.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시각적 성희롱. 그다음에 만지는 행위도 육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육체적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어이 김 여사
술 따라봐. 어이 총각 술 좀 따라봐. 우리 총각이 따르는 술 맛 좀 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뿐만 아니라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짚고 넘어갈게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 요양 기관 장애의 태도로 옳은 것은, 자, 성희롱에 대한 지침이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있었고 기관장이 할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기관장이 할 일을 문제로 가져와 봤어요. 자, 12번 보기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에 피해받는 상황에는 무관심하게 대처한다. 잘못된 방법이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 안 되겠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피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 행위자 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번 보기 볼게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부서에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화해하도록 한다.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 되겠죠.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시켜 놔야 되겠고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때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고, 우리 정답 4번 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여행을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서비스 시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요양보호사가 시간 변경을 할 때도요,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 네, 안내를 해놔야 되겠죠.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서 제외한다. 너 약속 바꿨어? 너 이제부터 서비스 안 해줘. 안 되겠죠.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전에 조율하면 되겠죠. 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대로 방문을 한다. 네, 사람이 없는데 가서 뭐 할까요?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요?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나 혼자 무작정 밀고 들어가셔도 안 돼요.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안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14번 문제예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공휴일 명절에는 특별한 보상을 요구한다. 아드님, 저 요양보호사 김땡땡입니다. 네, 내일 모레 설날인 거 아시죠? 네, 떡값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해서 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안 돼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도 4번, 5번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에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았을 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책임자와 상의해서 조정할 수 없다, 불법이라서 할 수 없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볼까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팔과 손등을 쓰다듬는 행동을 반복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웃으면서 어머님 그만하세요. 하하하 아버님 그만하세요. 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이 사람 좋으면서 말만 싫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전한다. 요게 정답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한다.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알리겠다고 환자한테 안내하는 것이
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요양보호사의 대처, 네, 직업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 2번의 정답이 되겠고 손을 쓰다듬었다고 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내 손 3번 쓰다듬었으니까 한 번에 10만 원씩 30만 원 당장 보내세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희롱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푸시면 그냥 본인의 감정 그대로 푸시면 틀려요. 요게 교과서적인 정답이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화를 내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한 대 때리고 싶고 손을 뿌리치고 싶고 나도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싶고 뭐 그렇겠지만 네. 우리가 할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내용을 시설과 가족에게 전한다고 안내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다 오답이에요. 자, 16번 볼게요.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구부리고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손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떤 질환이에요? 수근관 증후군이다. 자, 수근관 증후군과 관련된 신경, 정중신경 있었죠. 자, 수근관 증후군은 네, 증상 어떤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손을 털면 완화되는지 심해지는지 물건을 잡았을 때 잘 쥐고 있는지 떨어뜨리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다음 문제 17번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수근관 증후군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7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직업성 감염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자, 치매는 직업성 감염 질환이 아니죠. 당뇨, 신부전, 위암 다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직업성 감염 질환이냐?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리니 요 5가지가 직업성 감염 질환이에요. 자, 그럼 직업성 감염 질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직업성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요양보호사는 때에 맞게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 접촉을 해야 될 상황, 안 해야 될 상황 구분하시고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풍진, 수두 이런 질환을 가진 대상자랑 접촉하지 않는 것들, 뭐 기침예절, 손 씻기, 위생 방법 같은 것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을 해야 되고 접종, 그다음에 건강검진, 교육 이런 부분에서 잘 챙겨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직업성 감염 질환이 뭐가 있어? 아, 이거 완전 쉽지. 결핵이잖아. 이렇게 고르시는 것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직업성 감염 질환에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 아, 시설이 관리하는 방법,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이 나눠져 있었지. 그리고 각각 뭐 결핵,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머릿속에 띠용띠용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시험장 가시면 너무 쉬워 하면서 만족스럽게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8번 문제예요. 보기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자,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전신쇠약, 그 다음에 마른 기침, 인두통, 근육통. 어떻게 보면은 감기네, 이 사람 감기 같은데 할 수 있지만 독감이 정답이 되겠죠. 독한 감기 어때요? 누가 두들겨 팬 듯이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증상, 내가 어디서 맞고 온 것처럼 온몸이 너무 아픈 증상, 근육통이
특징적이고 뭐 근육통이 다른 말로 전신통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전신이 아픈 증상과 함께 열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여기 보기에서는 쉽게 고르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러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고르시는 분들은 나 장염 걸렸을 때 몸도 아프고 열도 나고 머리도 아팠어. 요거 생각해서 고르셨으면은 안 됐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열도 나고 온몸이 아프고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빠졌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메스껍고 네, 그런 증상들이 빠졌죠. 네, 장염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독감으로 정답 가셔야 됩니다. 그럼 독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설명해야 되죠. 자, 독감은 예방접종 몇 년에 한 번씩 맞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자, 그러면 환절기 전에 맞는 게 좋을까요? 환절기 이후에 맞는 게 좋을까요? 환절기 전에 맞는 것이 좋다. 왜?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지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환절기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미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주사를 맞고 네, 환절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요. 독감에 대한 준비를 하고 네, 그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환절기 전에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9번. 다음 중 위험 발생과 연관이 있는 식품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양배추, 2번 사과, 3번 젓갈, 4번 삶은 돼지고기, 찐콩 중에서 딱 봐도 젓갈이기는 해요. 자, 위암 발생과 관련 있는 식품은 짠 음식, 특히 염장식품과 관련이 있겠죠? 뭐 젓갈, 단무지, 장아찌, 베이컨, 뭐 햄 이런 식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식품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어야 될까요? 네, 피해주는 게, 줄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식품, 젓갈, 염장식품, 짠 음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흡연이나 술은 어떨까요? 위암과 관련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뭔 당연한 소리를 물어봐?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위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음식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건강검진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남의 금연, 뭐 금주, 스트레스 관리, 뭐 헬리코박터균 치료 이런 것들도 위암과 관련해서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20번 문제 갈게요. 자,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요양보호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할 수 없는 걸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어르신, 제가 관장은 못하는데요. 좌약은 넣어줄게요. 자, 어떨까요? 잘못된 설명이다. 네, 요양보호사는 간호사가 해야 하는 처치 업무 는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좌약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설이나 방문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연계해 주시면 돼요. 자, 보호자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귀찮고 돈 드니까 내가 해줄게요. 몰래 해줄게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안 돼요. 자, 해주고서 금전적인 보상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 간호사처럼 관장을 시도해본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치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연락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22번 기침, 흉통 증상이 완화된 결핵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가 나 이제 더 이상 증상 없으니까 약 안 먹을게요. 복용이네요, 복용. 약 더 이상 안 먹을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결핵은 약을
끝까지 처방받은 기간 동안 끝까지 먹어주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끊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몸에 좋은 거니까 얼른 드세요. 거짓말 하는 거는 안 돼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안 되겠죠. 오늘 드시면 내일은 안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 치시는 게 안 돼요. 거짓말 치면 어떻겠어요? 환자가 앞으로 나의 이제 요구, 안내를 따라주지도 않겠고, 그다음에 환자의 믿음,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 책임질 수 있으면 어르신 결핵 재발하면 어르신 책임이에요. 드시지 마세요. 난 드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된다. 자, 우리는 환자가 계속 안 한다고 해도 환자를 옳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처방받은 기간 동안에 약을 드셔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노화,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관절의 연골면이 다르면서 통증, 이제 붓고 관절의 변형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런 관절염에 대한 설명이에요.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가 없나요? 아니죠. 몸을 많이 쓴 날에는 더 아프고 덜 쓴 날에는 덜 아프고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일정하지 않다. 자, 계단, 등산, 퇴행성 관절염한테 좋은 운동이에요? 나쁜 운동이에요? 나쁜 운동이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수영, 걷기, 체조, 단거리, 너무 멀지 않은 거리, 수영, 그 다음에 평지 걷기, 체조가 좋은 운동이 되겠죠? 자,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밤 늦은 시간보다도 이른 아침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이른 아침에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은 보통 30분 이내에 호전이 된다. 네, 4번 관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한다. 아, 사실 감량보다는 체중 조절을 한다가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체중 감량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1kg도 감량이고 10kg도 감량이고 15kg도 감량이죠. 너무 많이 감량을 하는 것도 뼈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조절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체중, 비만, 저체중이 아니라 나의 체형, 그다음에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체중 유지 를 위해서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증이 악화될 때까지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정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 옳은 건 과체중을 유지한다. 아니죠. 우리는 체중 내용 나오면은 저체중, 과체중, 비만 이런 것보다는 적정 체중 유지한다. 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비타민 D 섭취. 자,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짠 음식을 덜 챙겨 먹어야 되겠죠. 절주, 흡연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대충 보면은 절주, 흡연 맞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흡연이 아니라 금연을 해야 되겠죠. 정답 5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 관리하는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고르는 문제, 식품을 쭉 나열시켜 놓고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짠 음식보다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왼쪽 밑에 책 페이지 몇 쪽인지 한번 보세요. 어느덧 90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 문제 풀 정도가 되시면은 시험 문제도 거뜬히 푸실 수 있으니까 본인 그리고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잘 하고 계셔요. 요 정도 수준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원 산책 중에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호소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천천히 자세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했을 때 바로 바닥에 앉아야지 쿵 하고 쓰러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수술 날짜 예약, 심폐소생술 시행, 빠르게 집에 가도록 한다, 제세동기를 가져온다, 이런 정답보다는 일단 산책을 하고 있고 나랑 걷고 있어요. 근데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면은 뭐 어디에 기대던지 앉던지 해주는 게 좋을 텐데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또는 주저앉아서 낙상하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5번은 1번이고요. 또 다른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뭐 천천히 자세를 바꾸도록 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네. 26번 가겠습니다. 자, 75세 김노인은 최근 잔뇨감,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야뇨 증상,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그다음에 빈뇨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어떤 질환일까요? 전립선 비대증이다. 네, 전립선 비대증, 소변 줄기가 가늘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증상들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대상자들은 왜 전립선 비대증에 걸렸을까요? 네, 뭐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고요. 그다음에 뭐 비만, 고지방식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만과 고지방이 원인이 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요. 비만과 관련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한다거나 지방이 적은 식품을 먹는다거나 이런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관련 요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설명에 나와 있는 증상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27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자, 호흡기계 기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폐활량 감소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호흡을 돕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침 반사는 저하되고요. 섬모 운동도 저하되고요. 기관지 분비물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요. 네, 기침 반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기침 많이 하지 않나? 요렇게 보시면 틀린다 그랬어요. 네, 노인이 되면 반사 반응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침 반사도 저하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기침 반사가 뭐냐? 여러분들 밥 먹다가 대화를 하거나 웃게 되면은 살에 들릴 때 있죠. 그러면 젊었을 때는 살에 들렸을 때 기침을 콱콱 해주면 밥풀이 잘못 들어갔던 게 밖으로 잘 나오게 되겠죠. 근데 노인들은 기침 반사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바로바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나와주지를 못하게 되고요. 이 기침 반사가 저하되다 보니까 흡인성 폐렴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침을 많이 한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기보다는 반사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서 기침 반사 떨어지게 되고 흡인성 폐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섬모 운동이 저하돼서 기관지 분비물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잘 나와주지 못하고요. 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호흡기계 변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아마 오늘 푼 것 중에서 이 호흡기계 변화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27번 문제 잘 정리하시고 우리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28번이에요. 침대 위에서 누워 지내는
80세 김 씨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 변경은 몇 시간 간격이 좋을까요? 2시간이 좋아요. 근데 문제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라고 나왔으면 정답 1시간으로 가져야 되겠죠? 2시간, 1시간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지내시는 분들 2시간, 의자나 휠체어 경우에는 1시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번 문제예요. 40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은퇴로 우울증이 발병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 자, 우울증이 있으면 활동을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활동 잘 해줘야 되겠죠. 모든 모임에서 탈퇴하도록 하기보다는 모임에 참여해주는 게 좋겠고요. 막연하게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같이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하는 게 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 잘 할 수 있도록 관찰을 해 주셔야 되겠죠? 29번에 4번 체크하고 3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녹내장의 특징적인 증상. 자, 일단 녹내장 나오면은 뭐 외우라 그랬어요? 녹각. 자, 백내장은 백수. 자, 이게 뭐라고요? 녹내장은 각막의 혼탁,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이다. 자, 그럼 녹내장 문제 볼게요. 통증이 있다 없다? 녹내장은 통증이 있습니다. 자,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는 거는 있다. 백내장이 되겠고요. 초기에는 치료제 복용, 점화액으로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은 백내장이 되겠고, 넓은 시야가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고 두통, 그다음에 안구 통증, 그다음에 구역질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각막이 혼탁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녹내장 치료 및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머리 쪽으로, 눈 쪽으로 압력 높아지지 않게 네, 일상생활 유지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부분까지 정리하시면서 정답 5번이고요. 31번 갑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주의점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중저음으로 이야기해야지 잘 전달이 되겠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빠르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천천히 중저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전달이 잘 되고요. 대상자의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듣는데 조금 헷갈리겠죠. 네, 전원을 끄고 조용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32번 갈게요. 3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자, 그 다음에 충분히 해야 하는 질병. 자, 충분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염증이 있거나 좀 희석할 필요가 있는 질환들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염증, 그 다음에 혈압, 당뇨, 혈압도 물을 안 먹어주면은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물을 잘 마셔줘야 됩니다. 네, 당뇨 같은 경우에도 물을 잘 마셔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예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 간경화,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 나 이거 책 보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201페이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33번으로 갈게요. 자,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자, 일단 의사 간호사가 쓰는 것 제외해 볼게요. 간호일지, 처방전, 방문 간호 기록지, 그리고 사례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서 담당자가 쓰겠죠. 요양보호사가 쓸 수 있는 서류는 4종류로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이렇게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34번 누워서 떡 먹는 이 아니라 누워서 오렌지 주스 먹는 문제네요. 철분제 흡수를 높여줄 수 있는 식품은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식품이라 그랬죠? 이 중에서 오렌지 주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물은 미지근한 물과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철분제만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극인 식품이 있어요. 자몽 주스가 해당이 됩니다.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지혈증 약,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졌대요. 먹으면 안 되겠죠. 3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요양보호 기록지의 보관 장소로 적절한 위치는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요? 네, 시설 로비 누구나 다 볼 수 있겠죠. 안 되고요. 대상자의 손이 닿기 쉬운 선반 안 되고요. 시설 출입구 역시 안 되겠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 누구나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나 건들지 못하도록 쉽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돌보지 않는 대상자의 기록을 내가 열어봐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 환자랑 관련 있는 사람들만 열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에는 기록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